네,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철골공사와 조적공사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철골공사에서요. 철골 작업 공작이 있습니다. 강제의 명칭, 뭐 쉬운 내용 쉬운 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SS라고 이렇게 기입한다면 그것은 스틸 스트럭처에서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예요. 뭐 구조 강이죠. 그리고 SM이라고 표시했을 때는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이냐, 용접 구조용이냐, 요거 구별하면 되겠고요. SMA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열간, 내구성 열간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S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틸 리우에서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두시고요. FR이라는 FR 파이어예요. 파이어. 그래서 내화 강제다라는 것들 구별해서 한 번 정도는 읽어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필기 시험 볼 때는 이거 이렇게 막 쓰는 기술형이 아니니까요. 딱 보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고 농막이 7이 있어요. 농막이 7은 철근은 뭐 철근뿐만이 아니라 철골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뭐 비가 온다라든가 또 산화될 수가 있어요. 녹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 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농막이 칠을 해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전체 부지 전부 다 칠할 수가 없으니 어느 부분에는 칠해줘야 되고 어느 부분에 칠하지 말자라는 게 바로 이 농막이 칠에 대한 이 부분의 개념이에요. 조립 완료 철골 부재는 현장 반입 전 농막이 칠 1회 실시한다는 거예요. 조립 완료 철골 부재는 했어요. 조립을 해서 가지고 와서 현장에 가지고 왔더니 쓰려고 하니까 녹이 셀 수 있으니까 그 녹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농막이 칠을 1회 실시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수십 번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농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위예요. 실상 중요한 건 이 부위예요.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네요. 농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막이 칠하면 안 돼요. 어디에? 용접한 부분에 농막이 칠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고력 볼트 접합부의 마찰면에다가요 볼트를 조립하려는데 거기다 농막이 칠하면 미끌미끌해지죠. 접착력 떨어집니다. 마찰력 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찰면에는 농막이 칠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에 묻혀있는 부분을 농막이 칠을 한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이런 철골이 부착이 안 돼요. 부착력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유성도료든 어쨌든 도료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안 되고. 조립으로 맞닿는 밀착되는 부분, 조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칠해는 미끌미끌해서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요. 여기다 농막이 칠하지 않습니다. 밀폐되는 내면에는 칠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철골 부지의 접합에서요. 접합을 할 때는 리벳 접합도 있고요. 용접도 있고요. 고력 볼트를 접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력 볼트 접합의 특성부터 볼게요. 자, 이 고력 볼트는요. 아주 강한 토크를 해가지고요. 꽉 조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고력 볼트다라는 거죠. 부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조립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 접합할 때는 여기다가 볼트를 갖다 놓고 빵 박아가지고 돌리자. 그래서 압착시키자라는 그런 방법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볼트와 넛들을 해서 꽉 조여야 되겠죠. 아주 강한 토크로 볼팅을 하기 때문에 고력 볼트 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합되는 이 부위의 강성이라든가 필요 강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는 게 너무 세게 저러면 얘가 파손될 수 있어요. 필요 강도 높아요. 노동력이 절약되고 공기는 단축된다. 뭐 이래서 사실 용접하는 것보다요 볼트 조이면 되니까. 그래서 노동력은 절약이 됩니다. 소음이 없잖아요. 칙 하고 간다라든가 리벳 접합할 때 땅땅 두들기는 소리 없어요. 왜? 돌리니까요. 소음이 없고요. 현장 시공도 간단해요. 화재 또는 재해 위험이 그래서 적어요. 어느 때 화재 재해 위험이 더 많아요? 용접할 때. 용접 시공에 비해서라는 거예요. 너트가 풀리지 않으면 불량 부분의 수정이 쉽다. 자, 너트가 잘 안 풀려요. 왜? 고력으로 아주 힘세게 했으니까. 근데 불량 부분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현장 조립 시 볼트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볼트 조임 작전 전에 그러니까 작업 전에 볼트를 조이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작업 전에 마찰 접합면에 만약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요. 흙이라든가 먼지 이런 거 위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유한 도료라든가 유류녹, 메일 스케일 등 이런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문제 쉽게 나와요. 우리 어렵게 안 나와요.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볼트 현장 시공에서 1군의 볼트 조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6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이 부재와 이 부재를 접합하겠다. 이게 1군이에요. 이렇게 1군의 볼트 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나가면서
순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1분의 볼트 주임을 한다. 가운데서부터 조여나간다. 끝에서부터 조여나가면요. 가운데가 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여진 척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가운데부터. 그 다음에 현장 조임은요. 1차 조임, 마킹. 1차 조이고요. 서서히 조이고 마킹하는 겁니다. 얘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 조임, 본 조임으로 해서 꽉 조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사를 박을 때도요. 하나, 둘, 셋, 넷, 5개 박겠다 할 때 1번 박고 꽉 조이고 2번 박고 아주 꽉 조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쑥 박아놓고 돌리고 해서 5개 전부 다 어느 정도 박아놓고 자세 딱 위치 잡은 다음에 꽉 조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1차 조임. 위치 잡고 서서히 조임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킹, 즉 점검하는 거예요. 치수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꽉 조인다. 이게 2차 조임이에요. 본 조임. 그리고 검사를 해보는 거죠. 제대로 박혔나? 볼트가 이렇게 해서 유관 검사도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용접 관련 용어를 간단하게 볼게요. 용어 플럭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용접 시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 자, 용접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가는데 여기에 덮어 씌워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덮어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용접을 가져와서 이렇게 스파크를 쫙 일으키면 푸르르 타면서 얘가 녹아내려가지고 용접이 되게 되겠죠. 이게 플럭스예요. 그리고 위빙이라는 것, 이거 문제 자주 나왔던 겁니다. 위빙. 용접봉을 용접 방향에 서로 엇갈리게 용착시키는 운봉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부재가 있습니다. 요 부재와 수직 부재,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와 그 다음에 수평 부재를 용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그냥 길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용접.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갔다 왔다 팔자처럼. 마치 단열재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위빙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냥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엇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갔다 왔다 지그재그로. 그게 바로 위빙입니다. 그래서 운봉 방법이에요. 위빙은. 자, 맞댄 용접과 모살 용접이 있습니다. 맞댄 용접은 두 부재를 맞대어서 홈, 즉 글루브에 용착 금속을 채우는 용접 방법이에요. 큰 뭘까요? 요 그림에 있는 거예요. 요렇게 부재가 있고요. 요렇게 부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봉을 가져서 딱 대고 용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녹죠? 녹으면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겠죠. 근데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그쵸? 너무 조금 해서 빈 공간이 생겨도 안 돼요. 하다가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결함이 되는 겁니다. 결함. 자, 맞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맞댄 용접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각으로. 그게 바로 모살 용접, 필렛 용접이에요. 필렛 또는 필릿. 목두께 방향이 모재의 명과 목 두께 방향이에요. 목 두께는 얘예요. 이 방향. 용접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용접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블룩 올라와서 얘가 이렇게 해서 용접이 됩니다. 용접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부재와 이 부재가 직각인데 볼록하게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이 높이 값이 바로 목 두께가 되고 이 목 두께는 이 면과 이 면의 45도,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방향으로 가는 모재면의 45도의 용접하는 방법이 바로 모살 용접이에요. 설명을 이렇게 해놓고 이 용접 방법이 뭐냐면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모살 용접 또는 필린 용접 또는 필렛 용접입니다. 그 다음 용접 부위별 접합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보니까 용접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위빙해가지고 박아놨는데 그 다음에 수직으로 쓴 것, 요것과 요 부재는 맞댄 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로로 세우는 거, 수직으로 쭉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맞댄 용접 위로 들어가니까는 얘는 모살 용접이 돼요. 근데 모살 용접을 하려니까 여기에 요 부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요렇게 부재가 있고 요 부재를 요렇게 용접을 해놔서 볼록볼록을 했는데 얘 단면이 요렇게 가다가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판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놀락하면 이렇게 놀라고 하니까 여기가 닿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내리는 거죠. 그럼 이게 밀착되니까, 그죠? 그래서 구멍을 내는 이 작업. 용접선이 교체되어 재용접된 부위가 열 영향을 받아서 취약해진다. 여기를 누르면 돼요. 놓기 전에. 근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모재에 부채꼴로 못 닿게 해가지고 구멍을 낸 요 부분을 우리는 스캘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메탈 터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랫 기능이 있고요. 윗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접착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이게 바로 메탈 터치예요. 철골 기둥에서 이음 상하부가 있습니다. 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접을 쫙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메탈 터치고요. 엔드탭이라는 거, 이건 용접 결항이 아니에요. 용접 접합 방법이에요. 엔드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 부재가 두 개가 있는데 용접을 하다 보면 끝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다가
탭을 하나 더 되는 거예요. 뒷댐제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끝에 용접하기가 좋죠. 그리고 딱 따내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엔드 탭이에요. 그리고 뒷댐제라는 게 있습니다. 용접을 하다 보니까 뒷면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뒷댐, 뒤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다가. 여기 용접을 하니까 밑으로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밑에다가 판을 대가지고 못 흘러내리게. 이게 바로 뒷댐제다. 엔드탭은 끝에다 대는 것, 밑에다 된다. 흘러내리지 않게 뒷댐제. 구별하시게 되겠죠. 이것은 용접 부위별로 해서 접합하는 방법이고요. 강조를 하는데 강조가 뭐냐 하면은 용접에 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함이 아니다. 용접 결함의 종류를 볼게요. 용접 결함에서 오버랩, 언더커트, 비트, 블로홀 이거 이외에 쭈루룩 또 있습니다. 교재에 있으니까 보시고. 오버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단순히 겹쳐져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버렸어요. 이렇게 떴어요. 여기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이게 바로 오버랩이에요. 과하게. 자, 이 언더컷은 과전류로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용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채웠어요. 이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덜 용접한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언더컷이에요. 피트도 있습니다. 용접 부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흠. 용접을 했는데 이 부위에 미세한 흠, 이렇게 쪼각쪼각 흠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피트예요. 블로우홀은 용접 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 가스가 남아서, 가스는 뭐예요? 구멍이 생기죠? 공기층이죠? 그럴 때 그 가스가 남아서 생긴 깊거나 작은 틈이에요. 구멍이 빵꾸가 뽕 났어요. 구멍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블로우홀이에요. 이게. 그것이 블로우홀이다. 사탕을 먹으려고 했더니 사탕 안에 구멍이 나 있어요. 엿가락을 먹으려고 했더니 엿가락 안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게 블로우홀이에요. 이런 결함이 있어요. 이 이외에도 결함이 있으니까요. 잘 한번 보시고요. 때에 따라서 문제는 용접 결함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하고 하나 써놓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음 중 용접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1. 오버랩, 2. 언더컷, 3. 블로홀, 4. 우리가 앞쪽에 나와 있던 것처럼 메탈 터치 이런 것들. 그건 용접 방법이에요. 결함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 검사가 있어요. 용접을 한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자 보면 용접 착수 전에도 하고요. 용접 작업 중에도 하고요. 용접 완료 후에도 합니다. 용접 착수 전에는 자 용접하기 전에 라는 뜻이에요. 홈의 각도라든가 간격, 치수, 부재, 밀착, 청소 상태 이런 거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보고 그다음 트임새 모양이라든가 모아대기법이라든가 구속법, 용접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맞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검사하고 이제 용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아크 전압이라든가 용접 속도 너무 빠르지 않느냐, 너무 느리지 않느냐라든가 밑면 따내기라든가 용접봉이 축축하면 용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접봉의 건조 상태라든가 운봉 방법, 위빙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용접 기계는 어떤 걸 쓸 것인가 다 미리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점검하면서 용접을 합니다. 그리고 용접이 완료되게 되면 다 끝났으니까 균열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언더컷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이런 결함이 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외관, 절단, 비파기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합니다. 용접 후에 검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셔야 할 땐 여기에 있는 것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또 이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철골 공사에서 철골 기둥 세우기예요. 이번에는요. 철골 기둥을 세울 때는요. 이렇게 H빔이 있네요. H빔을 가지고 와서 기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게요. 이거는 기둥의 다리입니다. 발이 있고 발모가지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무릎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각부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각부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각부를 구성을 할 때 구성 요소들이에요. 앵커 볼트가 있죠. 앵커 볼트는 이렇게 베이스판이 있고요. 밑에다가 콘크리트 그런 하부 쪽으로 해서 긴결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앵커 볼트로 해서 빵 박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초 돌 콘크리트에 정착하는 볼트예요. 앵커 볼트고요.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어요. 베이스 플레이트는 이 바닥에 까는 판이에요. 이 판. 얘가 베이스 플레이트예요. 그래서 기초와 앵커 볼트를 연결할 때 까는 판. 그럼 사이드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겠죠. 사이드니까요. 옆에다 대는 앵글이에요. 그래서 윙 플레이트와 베이스 플레이트를 접합하는 형광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사이드 앵글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이드 앵글이라는 게요. 그럼 윙 플레이트 즉 이렇게 H빔 내려오는데 여기에 붙이고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빔하고 붙인 이 부에다가 덧대는 이 바깥에 덧대는 게 바로 사이드 앵글이에요. 클립 앵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클립 앵글은요. 이제 이 H빔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안쪽에다가 이 빔하고
수직 부재하고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긴결시키는,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것이 바로 클립 앵글이에요. 그리고 윙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베이스 플레이트와 기둥 측면에 부착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놓고 앙카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빔 기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 윙 플레이트를 갖다가 여기 세웠어요. 그리고 사이드 앵글을 부착을 했어요. 그리고 클립 앵글을 부착하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보강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가 생략을 하고 일반적인 것 이렇게 주걱부를 세우면 됩니다. 자, 철골 보에서요. 판보 볼게요. 판보. 요 개념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용어 설명을 할 때 가끔씩 등장하는 것들이 플랜지, 웨브, 스티프너, 커버 플레이트라든가 필러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은 플레이트 가드에서 판으로 조립해서 만든 이 빔처럼 H자로 쭉 가는 거 그냥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제 한 가닥, 판을 가져서 이렇게 이 판 가져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런 형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개념. 공장에서 제작했다고 하면 일체형으로 제작했다면 얘는 판으로 짠 거예요. 짠 게. 그게 바로 플레이트 가드예요. 그래서 개념이 좀 틀려요. 플랜지는 이 상단 부분이 플랜지예요.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는 세워지는 이 수직 부분이 외부예요. 수직 부분이 외부. 자, 그래서 플랜지, 외부, 플랜지. 이렇게 일단 구성이죠. 그럼 판이 이렇게 가겠죠. 자, 그리고 스티프너예요. 스티프너는 얘가 휘어요. 휘니까 어떻게 한다? 중간에 이렇게 여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잘 안 꺾이게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스티프너예요. 그래서 플랜지나 외부의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중간에 되는 판. 이렇게 판. 이것이 바로 스티프너입니다. 이거 중요. 커버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플랜지 위에다 커버 씌우는 이 플레이트가 커버 플레이트예요. 필러 플레이트, 그러니까 필러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얘는 이때는 요게 높낮이가 틀려요. 높낮이가 틀릴 때 요 사이에다가 끼워 넣는 이게 필러 채우는 거잖아요. 부풀게 그죠? 혹시라도 높낮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판판하지만 여기는 위고 아래니까 요 차이가 나는 부분에 끼는 거다. 그래서 이게 필러 플레이트예요. 요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조족공사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조족공사. 벽돌 공사에서요. 특수 벽돌의 종류가 있습니다. 내화 벽돌, 경량, 포도용 이외에도 몇 가지 벽돌이 더 있습니다. 내화 벽돌 보세요. 불이 타지 않겠죠? 그다음에 경량 벽돌 가볍겠죠? 그다음에 포도용 벽돌 바닥에 까는 벽돌이에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내화 벽돌은 규산 점토, 알루미늄 이런 것들, 산성 점토, 마그네사이트 같은가라든가 염기성 점토, 주룩주룩 많죠. 이런 것들 등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으로 내화 점토를 소송했다.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으로 해서 구운 벽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경량 벽돌은요 분탄 톱밥 섞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내화 성능을 얘처럼 충분히 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내화적 성능보다는 간막이벽이라든가 방열 방음을 위한 또는 치장을 위한 그런 벽돌,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이런 벽돌을 사용하는 게 바로 경량 벽돌이에요. 얘랑은 어떻다? 차이가 있죠. 어떻다? 얘는 화재 견딘다. 얘는 화재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니다. 못치기라든가 절단 용이하니까 간막에 쓰는 거다. 또는 방음에 쓰는 거다. 이런 벽돌이다라는 거예요. 가벼워요. 포도용 벽돌은 바닥용 벽돌이에요. 그대로 바닥용 벽돌. 바닥에 쓰는 벽돌이니까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법성이라든가 강도는 커야 됩니다. 시멘트 벽돌의 수량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간히 나오니까요. 잘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문제는 근데 뻔해요. 나오는 게. 0.5비 쌓기 할 때는 1제곱미터당 75장의 수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1제곱미터를 쌓을 때 이번에 1비 쌓기로 할 경우에는 149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비 쌓기로는 1비 쌓기와 0.5비 쌓기를 더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1제곱미터당 224장의 벽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물량을 산출할 때는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이때 벽돌의 수량은 벽 면적을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벽돌을 쌓겠죠. 벽 면적을 몇 제곱미터 쌓겠냐 벽돌로 할 때 단위 수량이 있어요. 벽 면적을 우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1비 쌓기냐 0.5비 쌓기냐 1.5비 쌓기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5비 쌓기를 한다면은 10제곱미터의 벽 면적에 1.5비 쌓기를 한다면은 224장이 필요하니까 곱하기 224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가끔씩 이게 들어가요. 할증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 이 벽돌을 쓰다 보면 파손되거나 아니면 잘라서 써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증률 3%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3을 곱하면 되겠죠. 3%를 더 플러스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벽 면적과 그 다음에 단위 벽돌 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할증률만 해주면은 몇 장 하고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연습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죠. 벽돌 쌓기 방식을 볼게요. 길이 쌓기가 있습니다. 길이 쌓기는 0.5배 쌓기 방식으로 해서 길이면이 보이도록 하겠다. 자, 벽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긴 벽돌을 내가 반땅하니까 이렇게 놨다. 그럼 얘는 반장이에요. 반장. 얘는 온장이에요. 온장. 이때 길이 쌓기는 이게 길이 방향이니까요. 얘는 이렇게 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길이 쌓기. 자, 그래서 길이면이 이렇게 길이면이 보이게 쌓는 방식이고요. 아주 얇은 벽을 쓸 수 있습니다. 마구리를 쌓기도 있습니다. 마구리 쌓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마구리예요. 이제 이 부분이 마구리예요. 마구리 쌓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쌓는 거예요. 길게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마구리 쌓기. 길게. 그치? 촘촘하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굴뚝개조를 사용하고요. 세워 쌓기도 있습니다. 길이면이 수직으로 보이도록 얘를 세워서 쌓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으로 쌓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그죠? 옆세워 쌓기도 있습니다. 옆세워 쌓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서 쌓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영농 쌓기라는 게 있습니다. 쌓다 보니까는 구멍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나가다가 여기에 구멍을 뽕 뚫어두는 거예요. 구멍 뽕.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다. 그럼 구멍이 네모난 구멍이 보이겠죠? 뽕 뚫어져가지고. 그게 바로 영농 쌓기예요. 언모 쌓기 같은 경우는 담 또는 처마 부분에서 내쌓기를 할 때 45도 각도로 모서리가 바깥으로 삐져나오게끔. 얘는 이 방식으로 쭉 쌓아나가는 이렇게 방식으로 쌓아나가는데요. 쭉 쌓아나가는데 끝에 부분에서 이게 위에서 내려다 봤다면요.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삐쭉 나오게끔, 이쪽은 이쪽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면 이렇게 벽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삐쭉 나오게끔 모서리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언모 쌓기예요. 45도 방향으로. 나라별 벽돌 쌓기 방식이 있습니다. 영식 쌓기가 있습니다. 영국식 쌓기라고도 하고요.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다음 켜는 길이 쌓기. 자, 이게 한 켜예요. 한 켜. 그래서 영국 쌓기 맨 앞에 있죠. 자, 이렇게 길이 쌓기로 했죠. 그 다음에 그 윗켜는 마구리 쌓기로 했죠. 그 다음에 그 윗켜는 길이 쌓기로 했죠. 그 윗켜는 마구리 쌓기로 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영국식 쌓기의 가장 단단한 쌓기예요. 자, 밑줄 쫙 별표. 화란식 쌓기 또는 네덜란드식 쌓기 있습니다. 영식 쌓기와 거의 같으나 길이 쌓기 층에서 끝에서 7호 토막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식 쌓기에서는 끝부분에서 맞추기 위해서요. 2호 토막이 사용됩니다. 짧게. 자, 2호 토막이라는 것은요. 길게 가죠. 자, 반하면 50대 50이죠? 5대 5죠? 근데 얘를 7호, 2호로 나눈다면 75% 대 25%예요. 즉 전체를 4칸으로 나눌 때 4분의 3이 7호 토막.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이 2호 토막이에요. 2호 토막. 이 짧은 부분이 작은 거 요거 쓰겠다는 거예요. 가져와서 이렇게 쫙 조다 껴놓는 거예요. 이게 영식. 끝에. 근데 화란식은 긴 거, 이 7호 토막을 가져와서 여기다 뿍 껴놓는 거예요. 요 부분. 요거만 틀립니다. 이것이 네덜란드식 쌓기. 불식 쌓기가 있어요. 프랑식 쌓기. 맥혀의 길이와 마구리 쌓기로 마구리가 보이게끔 쌓는 방법이에요. 자, 볼까요? 불식 쌓기에서 자, 길이 마구리, 여기도 마구리, 길이 방향 이것들 한 켜에 막 겹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갈아서. 이쁘긴 이쁜데 뭐 많이 쌓진 않습니다. 그다음 미식 쌓기도 있어요. 5켜는 길이 쌓기라고 다음 켜 한 켜는 마구리. 자, 길이 쌓다가 마구리. 여기 마구리 작은 거. 이런 방식. 이게 바로 미식 쌓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벽돌 쌓기 방법을 볼게요. 부위별로서라든가 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줄눈 볼게요. 줄눈 같은 경우는 벽돌에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그냥 약식으로 그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벽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돌이 있고 자, 이렇게 줄눈이 보이게 됩니다. 줄눈. 그렇죠? 이 줄눈의 두께는 통상 10cm, 1cm, 10mm죠? 10mm. 여기서 보통적으로 줄눈 같은 경우에는 10mm를 표준으로 합니다. 10mm로 요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국식 쌓기라든가 화란식 쌓기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영국식 쌓기로 합니다. 요거 중요.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 할 때는 자, 나중에 쌓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 약간씩 자,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끝엔 나중에 쌓을 거예요. 이 모서리 부분엔. 근데 약간씩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비워놔두고 나중에 쌓으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이거 무너져 내리니까.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 쌓기 높이는 1.2 내지 1.5m가 표준입니다. 별 하나 들어갑니다. 예, 요만큼만 쌓는 거예요. 가슴 높이 정도에서 눈높이 사이 요 정도만 쌓는 거예요. 하루 쌓기 높이예요.
세로줄로는 통줄로는 피해야 되며요. 요거 중요하네요. 세로줄로는 통줄로는 피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줄로는 요렇게 생겼죠. 자, 이 줄로는 계속 내려오지 않죠? 내려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줄로를 쌓아가지고 그 줄눈 사이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보강으로 할 때는 보강 벽돌로 해서라든가 보강 콘크리트 공사로 할 때는 보강 조적 공사 할 때는 그렇게 쓰지만은 일반적으로 쌀 때는 줄눈, 통줄눈이 안 생기게 엇갈려서 쌌습니다. 그게 이해예요. 그래서 막힌 줄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터르 강도는 벽돌과 같은 정도의 것을 사용합니다. 모르터르 강도와 그다음 벽돌의 강도는 거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조부별 쌓기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 쌓기, 조적조의 기초는 연속 기초를 한다. 동그라미, 별. 이거 2개네요.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연속으로 쌓아야 되겠죠. 기초를. 그쵸. 연속 기초를 한다는 거예요. 독립기초 가능하다? 안 해요. 옛날에는 현지 몰라도 지금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 내쌓기라는 것이 있어요. 내쌓는 거예요. 한 켜당 8분의 1B, 두 켜당 4분의 1B로. 쓴다라는 거예요. 입이 한도로 내쌓기는 바깥으로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창문이 만약에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 외벽이다라고 할 때 이 창문을 받치기 위해서 밑에 창대가 있거든요. 창대를 받치려면 내쌓기를 해가지고 떡 얹어놓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외부일 수 있어요. 외부에 이쪽이 외부다. 근데 창이 이제 수직으로 이건 이제 정면이고요. 단면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쪽에 단면으로 봤을 때는 창을 달겠다. 그래서 내쌓기 장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깥으로 내미는 거예요. 원래 규격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내쌓기라는 거예요. 내쌓기를 할 때는 하나씩만 쌓을 때는 여기 나오는 요 간격이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장을 겹쳐가지고 두 장을 이렇게 내밀 때는, 두 장 한꺼번에 이렇게 내밀 때는 4분의 1비까지 내밀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한도예요. 내력벽의 길이가 있습니다. 내력벽으로 쓸 때는 얘가 내력벽이다 힘을 받는 그럴 때 N은 10m 이하로 하라. 이거 중요. 바닥 면적은 대신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길이에서는 이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게 그냥 의외로. 자, 대림벽이라고 있습니다. 벽이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러면 이 벽에 수직으로 가는 이 벽이 있다. 이 각도가 90도다.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평면일 때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할 때 이 벽에 대해서 이 벽은 대림벽이라는 거예요. 대림벽. 그리고 이 대림벽에서 이렇게 벽 있죠. 이게 방이에요. 방 하나. 이 벽의 길이에 내가 창문을 냈어요. 이 창문의 길이는 2분의 1 이하로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뚫렸으면 이 조적조는 무너져 내리니까 그 이야기. 그리고 담장은 높이 3m 이하로 쌓습니다. 3m가 넘어가면 안 된다. 자, 테두리 뭐가 있어요? 테두리 벽체를 일체화하여 벽체의 강성을 증가시킨다. 아, 이건 뭘까요? 이렇게 벽이 올라가다가요. 여기가 이제 지붕 틀이 올라갑니다. 근데 벽을 쌓다 보면 여기 잘 안 맞아요. 딱 맞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철근이 올라간다든가 할 때 이게 좀 애매해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슬래브 치려면 또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테두리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테두리보. 삥 둘러가지고 테두리보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서 여기다 딱 갖다가 부착시켜 놓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테두리보예요. 그래서 테두리보는 공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 볼을 만들고 이 밑에 이제 조적을 이렇게 쌓아간다는 거예요. 테두리. 그리고 이 테두리 위에다가 바닥에다 슬래브를 딱 또 치면 되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벽체를 일체화합니다. 이 벽이 일체화되게끔. 그리고 부동침하나 지진 발생 시 하중을 균등하게 마치 이렇게 머리띠 한 것처럼 이렇게 띠를 두른다는 거예요. 횡력에 의한 벽면의 수직 균열도 방지를 합니다. 수축 균열을 방지할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로 철근의 끝을 테두리보에 정착시킬 수 있다. 얘는 만약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근을 쭉 넣어가지고 보강을 할 때는 이 올라가는 벽 철근을 테두리보에다가 딱딱딱딱딱딱 정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두리보의 역할이에요. 자, 테두리보의 역할 별 2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블록 공사예요. 블록 공사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블록 쌓기 방법이 있습니다. 살 두께, 블록 이렇게 본 거 보셨나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벽돌이에요. 아니지, 블록이에요. 블록. 그래서 큼지막하게 벽돌은 작은데 블록은 커요. 그죠? 무겁고 크죠? 대신에 구멍이 뽕뽕뽕 나 있죠? 그러면 야가 쌓을 때는 벽돌보다 빨리 쌓잖아요. 근데 튼튼하게 버티기 위해서는 얘보다는 벽돌이 낫습니다. 그럼 얘는 튼튼하게 못 버티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얘를 가지고 와서 단면을 싹 또 이렇게 해놓고 끊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니까
요런 방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잘라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요 구멍이에요. 여기 비어있는 거예요. 여긴 차 있는 거예요.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분이 틀려요. 이게 살두께예요. 살두께. 이게 살두께. 이 살두께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쌌어요.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쌌어요. 이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 두꺼운 쪽이 위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자, 이거 작은 데다가 넓게 놓는 거 좋지 않죠? 자, 그러면 요 비울게요. 두꺼운 쪽이 위로 가게 싼다. 그럼 이렇게 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 요런 식으로 요게 살두께라 그러면은 가지고 와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싸는다라는 거예요. 살두께. 요런 방식으로 싸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넓은 면에 작은 면이 딱 갖다 붙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이 넓은 게 아니라 이쪽이. 잘라보면 요 두께라는 거예요. 요 살두께. 요 살두께가 틀려요, 이게요. 줄눈 시공에서요. 일반 블록처는 막힌 줄눈으로 합니다. 얘는 쌓을 때 이렇게 쌓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쌓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쌓고 쌓는데 만약에 보강 블록조다 이 안에다가 철근을 갖다 넣었어요. 철근 넣고 철근 넣었어요. 그럴 때는 이 철근이 계속 연결돼서 와야 될 때는 통줄눈으로 쌓아야 되겠죠. 그쵸? 자, 통줄눈은 뭘까요? 여기에 철근을 갖다가 이렇게 쭉 넣어서 연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구멍을 이 똑같이 구멍 이렇게 볼 때 똑같이 연탄 구멍 넣듯이 똑같은 형태로 넣을 때 그때 통줄눈이에요. 철근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시멘트 몰타리죠. 단단하게 맞을 때는 통줄눈 한다. 이거 중요. 자, 줄눈은 특별하게 지정이 없는 한은 10mm. 줄눈 모르타를 쌓은 후에는 줄눈 누르기라든가 줄눈 파기를 해서 줄눈을 이쁘게 만들어라. 하루에 쌓는 단수는 뭐 6 내지 7 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높이는 아까 우리가 조직 쌓을 때 1.2 내지 1.5라고 했잖아요. 가슴에서부터 눈높이 정도 사이. 그렇게 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석공사예요. 석공사용 속재가 있습니다. 석재. 석공사를 할 때 석재에는 치면 깨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물론 안 깨지는 돌도 있는데 그런 재료를 잘 선택을 해서 써야 됩니다. 석재도 공공률이 클수록 내화성은 큽니다. 그리고 석재는 비중이 클수록 무거워요. 따라서 강도가 큽니다. 내부 공급은 치밀하니까 비중이 크다라는 건 무거워요. 내부 공급은 적어집니다. 외장용 석재가 있고요. 내장용 석재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 외장용은 화강암이라든가 안산암이라든가 전파암이 있는데요. 내장용은 이뻐요. 그리고 비싸요. 대리석 같은 것들. 대리석 사문함은 주로 내장용을 쓴다는 거예요. 계구부에 설치하는 돌의 종류가 있습니다. 구멍난 계구부. 이렇게 벽이 있으면 이 벽에 돌을 쌓는데 이렇게 구멍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이때 이 아래쪽에도 큰 돌, 위쪽에도 큰 돌을 놔야 돼요. 그럴 때 아래에 놓는 것은 창대돌, 위에 놓는 것은 인방돌. 그래서 인방돌은 창문이나 출입문 위에 걸쳐대는 돌이라고 했고요. 창대돌은 밑에 설치하는 돌이에요. 이게 창대돌이에요. 큼지막하게. 문지방돌은 자 이제 문이 있어요. 그럴 때 아래에 놓는 돌. 이게 문지방돌이에요. 쌤돌은 조적조에서 계구부의 벽 두께 이쪽으로 되는 거. 여기 돌 옆에 되는 게 쌤돌.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시공 부분에서는요. 조정공사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요. 차근차근 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요. 어려운 거는 많이 없을 겁니다. 다만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정리를 했으면은 늘려가면서 나머지 책에 있는 부분도 공부를 하시고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해서 내가 자신 있다 하면은 그때 또 다른 과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건축 시공학 여기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